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 전인가요? 12월 16일에 발표된 그 경쟁사,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쟁사 바이오헤븐이라고 있죠. 바이오헤이븐이라고도 있는데 이 회사의 경쟁 약물의 데이터 결과가 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오늘 조금 관련 내용이 한올바이오파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투자를 하시면서 제 영상은 참고로 봐주시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아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의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설명이 저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신다면 댓글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헤븐이라는 회사는 똑같이 IgG를 한올바이오파마의 약물과 같은 IgG를 표적으로 해서 감소시키는 데 주 목적을 두는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나 알제넥스의 직접적인 경쟁사가 될 수 있거든요. 단 바이오헤븐도 SC 제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와 편의성 면에도 아마 동등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약물이 얼마나 기대치를 충족을 하고 또는 한올바이오파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춘 약물이 될지는 추후 데이터가 더 나와봐야겠지만 초기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헤븐 여기 이제 번역본인데요. 예, 바이오헤븐 공식 홈페이지고요. 번역본인데 번역본을 같이 보시면서 읽어 나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헤븐 양성 일상 분해자 데이터 보고 테스트한 최저 피하 용량에서 심층 표적 IgG 감소 달성. 여기 이 트롤리루졸이라고 하는 약물은 한올바이오파마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바이오헤븐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경쟁 약물이 될 수 있는 그 약물의 번호가 BHV 1300번이에요. 이 1300번도 한올바이오파마와 똑같이 이 표적 IgG를 감소하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BHV 1300의 주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MAD라는 거는 반복 투여했다는 겁니다. 반복 투여를 했고요. 본인들이 설정한 최저 용량에서 한 60% 이상의 IgG를 낮추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똑같이 그 IMVT140 1번 부작용 있는 물질은 최저용량이 360mg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고용량은 곱하기 2인 680mg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2번 부작용이 없는 140-2번은 최저가 300mg, 최고가 600mg로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곧 이제 12월 전까지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환자들에 대해서 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 임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또한 저용량 340mg에서 60% 이상 IgG 감소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참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BHV 1300이라는 얘가 왜 각광을 받게 됐냐면 한올바이오파마와 기전이 조금 달라요. 한올바이오파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항체가 FcRn이라는 그 항체가 FcRn과 만나면 이제 반감기가 길어져서 항체가 계속 몸 안에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는 항체들 때문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항체가 FcRn에 결합하는 게 아니고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FcRn에 결합해서 항체는 FcRn에 결합하지 못한 항체는 이제 반감기가 줄어들어서 없어져서 항체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FcRn과 항체가 붙어서 반감기가 길어져서 오래 살아남아야 할 항체가 한올바이오파마 물질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항체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체가 없어지고 감소하고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바이오 헤븐 같은 경우는 IgG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약물 중에 부작용이 있는 약물은, 사실 알부민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 약물들은 그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항체에만 붙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 붙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에 붙으면서 이제 알부민 감소나 이런 용량의 그 부작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BHV-1300은 IgG 자체를 그냥 감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런 다른 데에 붙고 말고 이런 부작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반복 조율을 해봤더니 60% 이상 저용량에서 60% 이상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한올바이오파마와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를 나타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시면 BHV-1300은 매주 투여 혹은 몇 시간 이내에 IgG를 신속하고 점진적으로 감소시켰다. 4주 동안 기준치에 비해 양력학적 효과가 지속되었다. 약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적화된 피하 제형은 이전에 보고된 1300 정맥 투여에 비해 MAD에서 환자 간 변동이 현저히 적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나 피하 주사나 반복 투여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BHV-1300은 현재까지 용량 제한 독성 없이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내약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부작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경증이었고 심각한 중단은 없었다. BHV-1300으로 가능한 모든 IgG 감소를 탐색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피하제의 용량 증량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더 늘릴 거다. 1분기에는 나머지 피하 코호트가 완료가 되면 추가 임상 일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는 아마 반복 투여에 대한 추가 임상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임상 BHV-1300의 용량을 좀 더 늘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1분기가 되면, 내년 1분기가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MAD 실험실에서 데이터에 따르면 1300 기준선에 비해 4주차 알부민 간기능 검사 이상 콜레스테롤 증가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물질 IMV-140 1번 물질, 부작용이 있는 물질과는 다르게 부작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안정성 프로필이 있다. 경쟁사라고 하면 알제넥스와 이뮤노반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제넥스도 부작용이 없었고 이뮤노반트도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걸 해결하고 이제 부작용이 없는 IMV-140 2번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셋 다 경쟁사들이 부작용이 다 없었다. 차이가 그렇게 부작용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경쟁력 있는 프로파일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IgG 감소만으로는 그렇게 큰 차별점이 없으니 어떤 거에 차별점을, 경쟁력을 한번 더 볼까 한번 바이오헤븐이 고민을 해본 결과 MAD 기간 동안 혈장 IgG3 수치를 유지하면서 IgG3를 보존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건강한 면역 효과 기능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IgG3라는 거는, IgG라는 항체가 종류가 4개예요. IgG 1번부터 4번까지. 근데 이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매기는 이유는 몸 안에 있는 항체의 종류 중에 같은 모양의 항체, 같은 형태의 항체를 가진 게 많을수록 1번, 적을수록 4번입니다. 그러니까 IgG 3번 같은 경우는 항체의 형태가 유사한 항체가 세 번째로 많은 항체를 IgG3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IgG 1, 2, 3, 4를 보면 비율이 대충 그렇습니다. IgG1은 1하고 2하고 합하면 IgG1이 한 66% 정도 되고요. IgG2가 한 23, 4% 돼서 둘만 합해도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IgG3가 한 7%대고요. IgG4가 한 3, 4% 정도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IgG 1, 2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IgG3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IgG3가 하는 역할 중에 IgG3는 남겨두면 뭐가 좋냐면, 다른 IgG 1, 2, 3, 4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IgG3까지 같이 죽이면 이게 항체의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병원균에 감염되기가 쉬워요. 근데 IgG3를 살려놓으면 다른 병원균에 감염되기가 조금 이제 차단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IgG3를 살려놓는 방안으로 바이오헤븐은
우리는 IgG 용량을 감소를 시키기도 하고 IgG3만큼은 살려놓을 수 있는 차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임상 효과가 좀 더 다른 약들에 비해 건강하게 항체를 줄일 수 있는 약물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임상을 좀 진행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게 느껴지는 게 IgG3를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기에 덜 걸렸다는 둥 아니면 치료 효과가 월등히 더 좋아서 임상 결과 예를 들어서 뭐 안구건조증이 아니죠. 중증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MG요. 중증근무력증 MG 같은 경우는 MG 비교 수치 점수화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월등히 효과가 좋은지를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IgG3가 살아있으면 사실 다른 병원균에 감염이 덜 된다 뿐이지 항체 감소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의 효과가 훨씬 더 있을까? 이거는 임상 실험을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gG3를 살려두면서 다른 IgG들을 감소시키는 건 다른 이뮤노반트나 알제넥스와의 차별점이 될 수 있으나 정말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까? 이거는 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환자들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가 우선이고 항체를 낮춰서 본인들의 컨디션이 좋게 만들어지는 게 우선인데 이게 뭐 감기 예방하고 다른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IgG3 남겨놓는 게 뭐 물론 다른 약들에 비해서 건강하게 항체를 감소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만 그만큼 항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혹시 심리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나머지 항체들을 다 감소시켜서 막 80% 이상의 감소가 나온다. IgG3를 살려놓고도 IgG가 80% 이상의 감소가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이 IgG3를 살려놓는 순간부터는 IgG를 감소시킬 수 있는 IgG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질병별로 임상을 좀 진행을 해봐야 이 차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오헤븐의 주가를 한번 보면 이 결과가 나온 날은 약 7% 정도 오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였나요? 4% 정도였나요? 아무튼 장중에 빠지고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뮤노반트와 알제넥스에 비해 특별하게 IgG 감소가 뭐 물론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감소를 하지만 이 항체 질환 치료제 자체를 조금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빠른 감소만으로는 차별점을 좀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반복 투여를 했을 때 만약에 IgG 용량이 80% 이상이 꾸준히 나와서 효과가 월등히 좋지 않는 이상은 이뮤노반트나 알제넥스와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더 바로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바이오헤븐이 이뮤노반트를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오헤븐이 이뮤노반트보다 훨씬 더 기대보다 월등한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결과를 기대를 했는데 최저 용량에서 60%밖에 감소를 안 했네. 그럼 바이오헤븐이나 이뮤노반트나 별반 다를 게 없네. 둘 다 피하 제형이고 부작용도 없고 이뮤노반트는 지금 3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 바이오헤븐은 이제 1상이 끝나고 임상 2상으로 또 질병에 대한 개념 증명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도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복 투여를 용량을 늘렸을 때 반복 투여가 약 한 70% 중반대 정도만 나온다면 이뮤노반트와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바이오헤븐이 생각보다 그렇게 차별점이 많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조정을 준 것 같아요. 이뮤노반트는 반면에 조정을 바로 받지는 않고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요즘에는 금리 이슈가 워낙 많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하다가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경제가 그렇게 썩 안 좋아지진 않네.
그래도 경고하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조정이라면 사실 이 바이오헤븐의 이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온 건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해소가 하나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용량 증량에 대한 의구심이 남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이 저용량에서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거친 발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 이슈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이거 다행이네. 우리 거도 경쟁력이 충분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이슈랑 우리나라의 경제 확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가 많이 좋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못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이슈까지 더하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럴 때 기업 가치에, 본연의 가치에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남들이 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 주식 떨어질 것 같다 할 때가 반영이 거의 다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씩 거치면서 펀더멘털 좋은 기업들은 꼭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에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 데이터 발표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내년 3월부터라도 당장에 MG와 CIDP의 결과 발표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다려 보시면서 지금 같은 조정장에 조금 담아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오헤븐이 경쟁 약물로서 성공을 일취월장한다고 해도 이뮤노반트가 시장 선점을 먼저 할 거고요. 이뮤노반트가 시장 선점을 한다는 거는 한올바이오파마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 조정은 한올바이오파마가 뭐 바이오헤븐에 뒤쳐져서 현금이 아예 안 들어올 거다는 식의 분위기는 아니면 들어와도 조금밖에 안 들어올 거야 라고 미래 몇 년 뒤에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치를 제값을 받고 다른 곳에 뭐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뮤노반트가 대형 제약사에 인수가 되거나 하면은 지금의 가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이제 질병 확장이 이뮤노반트가 질병 확장에서 조금 더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현금이 계속 쌓일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가치를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만약에 뭐 당연히 다 긍정적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가능성 면에서나 아니면 시장에서 보는 분위기, FcRn 저해제를 먼저 출시한 알제넥스의 시가총액과의 갭 차이 정도를 비교하고, 알제넥스가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바이오헤븐에 밀려서 FDA 승인을 못 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뮤노반트도 FDA 승인을 받을 거고,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대형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이나 M&A를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FcRn 저해제를 개발하는 알제넥스와 이뮤노반트로서는, 이뮤노반트가 FcRn 저해제를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얘만 FDA가 거절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기존의 원리로 신약 출시를 알제넥스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금리 때문에 좀 밀린 게, 사실 제 생각에는 멀리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좀 길 수도 있고, 단 시계열이 좀 길 거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좀 길게 보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나중에 눈덩이 불어나는 걸 즐기셔야지, 지금 당장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팍 오른다거나 테마주처럼 막 갑자기 뭐가 눈에 띄어가지고 막 오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면서 판단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밑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